이 그림이 바로 이제 이 헤스팅스 전투의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방패, 또 기병대의 모습, 또 갑옷의 모습, 창, 칼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듯이 이 서로마 제국이요 47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지역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당시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바이킹이죠. 바이킹, 흔히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이킹족, 즉 노르만족입니다. 이 노르만족이 이제 서유럽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이 서로마가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훈족들이 이제 사실 중국의 한나라의 서진 정책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훈족들이 이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만족, 즉 동고트나 서고트 이런 일족들은 다 게르만의 분파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로마의 서유럽의 어떤 북쪽에 있었던 이 다뉴브강이나 흑해 일대에 살고 있었던 이런 동고트, 서고트족들이 훈족에게 밀려서 로마의 경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서로마 제국의 경내로 들어가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동고트 왕국 또 서고트 왕국 뭐 이런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고트족들이 서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어서 또 북쪽에서 프랑크족들이 또 남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노르만족이 다시 또 서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게르만족의 이동과 더불어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이 바이킹족들이 이제 서유럽을 침탈을 하면서 또 한 번 서유럽은 굉장히 코된 시련을 겪게 되죠. 특히 이제 이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가 가장 그 노르만족의 침탈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실 남하를 해서 약탈을 서유럽 지역을 약탈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서유럽인들이 이 노르만족의 약탈에 대응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했던 하나의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바이킹의 침략 전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바이킹의 침략 전쟁 당시에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요, 이룩한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어떤 절정에 이르렀던 성과가 바로 이 노르망공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이었습니다. 이 정보로 되어 있는데 정복입니다. 이 오타가 좀 났네요. 바이킹의 이제 이 노르만 당시에 노르만 공이죠. 노르만 공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공국이라는 것은 프랑크 왕국이 당시에 이제 유럽의 왕국을 아까 이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칼 마르텔로부터 해서 샤를마뉴 대제 이르기까지 카롤링그 왕조, 처음에는 메로빙그 왕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롤링그 왕조로 바뀌면서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렇게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제 샤를마뉴 대제 때에 결국은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거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샤를마누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에게 의해서 이 세 아들들에게 이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쪼개집니다. 세계 왕국으로 해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동서 중프랑크가 오늘날의 이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유럽의 국가들이 형성되는 어떤 깃털이 되는 게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죠. 자,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당시에 음,
이제 이 프랑스 지역에는 노르만족인 윌리엄이 프랑스 지역에서 노르만 공국을 이루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공국이라는 것은 프랑크 왕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죠. 봉건 영주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왕이 이에 의해서 어떤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봉건제도잖아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공국의 개념입니다. 이 당시에 공국의 이제 통치자가 윌리엄이었는데 이 윌리엄이 이제 결국은 잉글랜드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킹 침략 전쟁의 가장 절정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전투가 잉글랜드 남부에서 벌어진 바로 헤스팅스 전투입니다. 11세기에 일어났죠. 1066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헤스티스 전투는요, 결론적으로 좀 아주 커다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중세 봉건 사이에 어떤 깃털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전투의 의의를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요. 이 헤스팅스 전투를 통해서 중세의 어떤 기사제도, 봉건 사회 이런 어떤 깃털이 완전하게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한 후에 프랑크족에 의해서 서유럽이 재통합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쇠퇴의 길로 내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4세기 후반에 유럽 동쪽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훈족이 이제 이 4세기부터 훈족이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어떤 정세 변화는 바로 이 흑해연안과 또 이 라인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라인강이나 다뉴브강, 여기 라인강이나 이 다뉴브강, 주로 이 흑해 지역이나 라인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게르만족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훈족이 이제 당시 중국의 한왕조의 어떤 서진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니까 게르만족이 지역으로 훈족이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흑해나 라인강 유역에 살고 있던 이 게르만족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한 200년 동안 이제 유럽 대륙은 민족 이동의 거대한 물결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들이 이제 이 과거 로마의 경내로 우죽성격으로 막 이렇게 세력을 떨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여러 왕국들이죠. 이게 서고트, 동고트 왕국으로부터 해서 여러 왕국들이 이제 이렇게 우죽선처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한 후에 이 최종적으로 서유럽을 재통합했던 집단은 바로 이 프랑크족이었어요.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나오죠. 프랑크족이었는데요. 이 프랑크족들이 이제 샤를마뉴 대제 때 이르러서 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이 독일하고 벨기에 그 국경 부근에 아헨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이 아헨을 거점으로 해서 영토를 이 프랑크족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를마뉴 카롤링그 왕조 때에 로마의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서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세기에 사실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476년에 망했던 것은 이제 서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로마는 분리가 되고 나서도 천년 동안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1456년이죠. 그때까지 1453년이죠. 그때까지 천년 동안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내죠. 이게 비잔틴 제국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서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르마누 대제 때의 서로마 제국을 거의 이제 영토를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샤르마뉴가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이 프랑크 제국이 세 아들들에게 분할 상속이 되죠. 그 이후로 이제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해지고 지방의 어떤 분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어떤 정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서유럽 세계는 또 한 번의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9세기에서 10세기 말에 이 여러 도처에서 이 유럽의 핵심 지역으로 이민족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쇄도하기 시작했죠. 이 남쪽에는 사르센인들이 막 득세를 하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이 마자르인, 그리고 북쪽에는 노르만인들이 파괴와 약탈을 막 자행을 함으로써 유럽이 완전히 일대 이 암흑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라센이나 마자르인이나 이 노르만인들 이 세 민족들 중에서도 또 장기간 동안 유럽의 중심부에서 가장 큰 타격을 준 세력은 바로 이 노르만족이었어요. 일명은 이제 이 바이킹으로 우리가 더 잘 알려져 있죠. 자, 이 바이킹은 노르만인들은 스칸디나비아 이 연안에서 거주하면서 대대로 이제 이, 이 조선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9세기 말과 11세기 중엽에 유럽의 거의 모든 이 해안 지방에서 이 바이킹족들이 출몰을 해서 약탈을 장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킹족을 우리가 흔히 뭐 해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뭐 해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민족의 어떤 이루어서 남하를 해서 유럽의 어떤 이런 어떤 왕국을 세우고 또 유럽의 지역을 이렇게 유럽의 를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역할을 이 바이킹 노르만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9세기 말과 11세기 중엽에 이제 이 바이킹, 즉 노르만인들이 거의 서유럽의 모든 해안들에 출몰해서 약탈을 막 자행을 하게 되죠. 심지어 이 노르만인들은 한때는 이 서쪽으로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비잔틴 제국, 당시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 그리고 또 남쪽 아래쪽으로는 북아프리카에까지 이 세력을 평창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자, 이 노르만족들은요, 이 바이킹들은 아주 빨리 달리는 배, 그리고 또 이 배를 타고 유럽의 이 해안가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마을을 이제 약탈을 하고 바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즉, 뭐 흔히 말하는 hit and the run 전술이죠. 이런 치고 빠지는 전술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 유럽인들은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이 바이킹들은 이 하천을 거슬러서 이 내륙에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이 일정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과거에처럼 뭐 이렇게 약탈하고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일정 지역을 차지해서 정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배할 정도로 이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노르만인들은 9세기 말에는 이 브리튼 섬에 이스트 잉글랜드 앵글리아 이스트 앵글리아를 합법적으로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10세기 초에는 이 프랑스의 세느강 하류의 이 노르망디 지방을 또 합법적으로 획득을 하기 이르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이 바이킹의 이 후손들은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연마했던 이런 역량을 발휘했어요. 이 1666년에 이
브리튼 섬 정복이라는 모험을 결행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복왕 윌리엄의 잉글랜드 침략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당시의 유럽 상황이 이랬고요. 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1066년이죠. 1066년에 바이킹의 침략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침략의 이제 이 최고 절정기는 바로 1066년에 이 노르만족 윌리엄의 잉글랜드 원정의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잉글랜드 국왕이요. 에드워드였는데요. 이 에드워드가 자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계를 처남한테 물려줬어요. 헤럴드에게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해줬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당시의 노르망디를 통치하고 있었던 윌리엄이 이 일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이 원래 유럽의 그 해안지대에서 약탈을 일삼아 왔던 이 프랑크 왕, 이 노르만인들은 프랑크 왕국으로부터 이제 노르망디 지방을 봉건 영토로 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국의 형태로 세력을 키워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윌리엄이 이 프랑크 제국 왕국으로부터 이 노르망디 지역을 공건 영토를 받아서 공국 형태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윌리엄이 이제 이를 제기하니까 즉 잉글랜드의 국왕 에드워드의 처남 헤럴드가 왕위를 계승하니까 강력하게 이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럴드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아주 멋지게 이 에드워드의 어떤 계승자로서 왕으로 즉위식을 올립니다. 자, 이제 당연히 윌리엄은 굉장히 격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 침공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이제 1066년에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남동부의 이 헤이스팅스라는 해안에 이제 상륙을 했어요. 이 노르만 원정군이 이제 결국은 10월 중순에 잉글랜드 왕 헤럴드가 지휘하는 이 군대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1066년 가을에 이 헤럴드 군과 윌리엄 군대, 즉 노르만 군대와 영국 군이요. 어떤 이 헤이스팅스 이 해안가에서 아주 그 지역은 굉장히 완만한 구릉지대였어요. 이 지역에서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헤럴드는 이미 그 당시에 잉글랜드 북부에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급하게 이제 남하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헤럴드 군대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윌리엄 군대는 도버 해협을 이제 막 건너와 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면서 헤이스팅스 해안가에 낮은 구릉에 대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서로 이제 좌웅을 기르게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두 진영 다 각각 병력은 비슷하게 보유를 했습니다. 한 8천여 명 정도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병력의 숫자는 비슷했지만 이 주력의 군대의 병종들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헤럴드 군대는요, 대부분이 이제 이 보병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국 군대는. 그래서 약 한 1천 명 정도가 왕실의 이 호위대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이 왕국의 이 호위대들은 철제 투구를 이제 쓰고요. 긴 쉐미널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격용 무기는 칼과 창, 뭐 이런 걸 휴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형 도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형 방패도 좀 휴대를 했지만 이 전투가 벌어지면 이 방패를 이제 땅에 놓고 양손으로 이제 도끼를 막 휘둘러 댔죠.
자, 이런 어떤 영국의 왕실 호위대와는 어떤 겉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났지만은 사실은 이 잉글랜드 군의 주 병력은요, 의용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의용군 보병들은요, 굉장히 급하게 동원이 됐기 때문에 무척 이 무기나 또는 어떤 무장 상태가 좀 허접했습니다. 어, 일부 인원들은 뭐 석궁과 활을 갖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병사들은 사실은 뭐 창이나 또는 조잡한 어떤 벌목용 어떤 철제 도끼나 뭐 돌도끼 이런 정도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 윌리엄의 군대, 이 정복과 윌리엄, 당시에 노르만 공국, 즉 바이킹, 노르만인의 군대는요, 음, 이 편성이나 또는 무장면에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물론 이제 병력 숫자는 뭐 8천 정도로 비슷했지만 이 보병을 영국과는 달리 이 창병과 기병과 궁병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창병이 한 4천 명 정도 됐고요. 기병이 한 3천, 궁병이 한 1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력은 기동력이 아주 빠른 당시의 이 중무장 기병대가 바로 이 윌리엄의 주력군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윌리엄의 이 노르만족 군대 초기에는요 보병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이 이 프랑크 왕으로부터 노르망디 지역을 이제 봉토로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점점점 그 지역에 정착을 한 이후에 유럽의 선진 군사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보병에서 체질 개선을 해서 중무장 기병대를 윌리엄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인들은 원래 선천적으로요, 이 전사 기질을 타고났거든요.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노르만인들은 선천적으로 전사 기질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프랑스의 어떤 기병 전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더욱더 기병대를 발전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노르만 기병대는요, 이 당시에 유럽 봉건 영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노르만 군대는 가급적이면 좀 충돌을 피하고 싶었고요. 어, 전투를 하지 않으려는 어떤 아주 충격과 공포의 존재가 바로 이 노르만 중무장 기병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 헤이스팅스 전투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이 헤이스팅스에는 얕은 구릉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릉지의 상단부에 이제 헤럴 군대가 진영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헤럴드 군대와 대치한 상황에서 윌리엄은 이 군대를 세 개의 전열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1전열에는 excuse me, 어, 전방에는 궁수부대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2전열에는 중보병부대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3열에 기병부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윌리엄 왕은 공은 소수의 측근들을 데리고 제일 앞쪽 열에 중앙에 딱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윌리엄 공이 공격 명령을 이제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일열 전열에 있었던 궁수들이 적진을 향해서 일제히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열에 이 보병대가 공격을 하죠. 이 당시에 보병대는 브루타뉴 지방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병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적의 어떤 방어 진지, 뭐 진지라기보다는 당시는 방어망이죠. 이 방어망을 이제 뚫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 헤럴드 군대가 또 이 보병들의 방어망을 어떻게 뭐 당분간 지탱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후방에 있었던 이 기병대가 노르만 기병대가 1차 돌격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잉글랜드 이 군 진영을 향해서 물밀듯이 이 기병대가 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치고 빠지는 이런 어떤 노르만 기병대의 파상 공격이 하루 종일 이루어집니다. 치고 빠지고 하는 해안가에서 약탈하던 히트 앤드 런 이 택틱스 전술을 적극적으로 이 전장에서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온종일 이렇게 이 파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저녁쯤 돼서는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윌리엄의 이 원정군이 잉글랜드 군의 방어벽을 완전히 돌파하고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영국의 영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런 어떤 정복왕 윌리엄이 탄생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죠. 바이킹이 어떻게 거의 2세기 동안이나 이 서유럽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이 몰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바이킹들은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철제 투구나 가죽 혹은 또 쇠사슬 갑옷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형 방패로 또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공격용 무기로는 창이나 칼, 도끼 이런 것들을 휴대를 했습니다. 자, 초기에 이 노르만인들, 즉 바이킹인들은 이 소규모의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이 돛과 어, 즉 범선하고 노선이죠. 이 돛과 노의 힘으로 움직이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뭐 이렇게 북해나 대서양에 연한 이런 강하구나 해안지대 약탈을 주로 이제 일삼았는데요. 이게 이제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수백 척의 이제 함선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유럽의 해안지대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약탈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바이킹이 이렇게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우수한 해군의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이킹들이 이제 당시에 보병 위주였던 이 바이킹 전사들의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충성심, 용맹성, 용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빼놓을 수는 없지만 당시 이 바이킹들은요 유럽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조선술로 건조된 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최선진화된 어떤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바이킹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어떤 강점이었죠. 우리가 이제 출토된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고고학적으로 뭐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바이킹들의 배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대략 길이가 한 20m, 무게가 한 20톤 정도에 되는 배도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규모죠. 당시로 봐서는. 특히 이제 이 배 밑에 이 밑바닥용의 이 용고를 판자가 아니라 이 단일 통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거센 파도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건조를 했죠. 그리고 배전에 이 덧대었던 이 널빤지에는 이 타르치를 한 이 밧줄 있죠. 밧줄에 타르치를 해가지고 이걸 널빤지와 널빤지 사이 틈새에 이게 막았어요. 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를 했죠. 그리고 항해를 할 때는 이 배의 중앙부에 설치해 있던 이 돛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전투를 할 때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길이가 거의 한 5m에 달하는 16쌍의 노를 이 두 사람이 힘껏 젓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자, 해전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바이킹들은 이 세 단계로 전투를 벌이곤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침착하고 신중하게 적정을 이제 살피죠. 그 다음에 적정을 살펴서
어느 지점이 공격하기 좋은 지점인지, 저게 약점이겠죠. 약한 지점을 이제 파악해서 최상의 공격 지점을 선정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격 지점이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적선을 향해서 일거에 화살을 날리면서 이 쇠뭉치나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면 적 선박을 쇠갈퀴로 이렇게 걸어서 확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갑판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 주특기인 이 백병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것이죠. 바이킹 금으로 그냥 완전히 적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안가에 상륙해서 음, 주특기인 이 상륙에서 마을이나 또 수도를 약탈할 때에도 이 배를 일종의 어떤 이 해상 기지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바이킹들은 상대방 기사군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물가나 또는 늪지대에 또는 뭐 가파른 언덕 등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적이 점점 가까이 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함성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죠. 우리 마치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그냥 야간에 꽹가리와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인해 전술을 썼듯이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또 프랑키아라는 도끼를 투척용 도끼를 막 휘두르면서 돌기를 해서 백병전을 하곤 했습니다. 원래 바이킹의 주력군은 보병이었습니다. 이 바이킹의 주 무기는요 아주 막 끔찍할 정도로 이 큰 양날 도끼였죠. 그리고 어깨에 활을 메고 다녔죠. 이 도끼와 활이 이, 보병들이 휴대했던 무기였어요. 이, 이 보병이 원래 처음에는 이 바이킹이 주력은 보병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접전을 하게 되면 이 바이킹들이 사용했던 주 무기는 바로 이 바이킹 검이에요. 바이킹들이 휴대했던 검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도끼, 양날 도끼는 주로 상대방에게 이제 이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활은 주로 이제 기습 공격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 보병들이 바이킹 검으로 공격을 한 게 이게 주력 부대,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어떤 주력 무대와 불가피하게 전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바이킹들은 일렬로 방패와 방패를 조밀하게 이렇게 맞대어서 경관 방어진을 이렇게 형성해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죠. 마침 뭐 이거는 우리가 로마 군단이 싸우던 어떤 방식을 연상케 하죠. 바이킹이 유럽을 휩쓸었던 시기가 바로 이 9세기, 11세기인데요. 이때 주력 무기였던 이 바이킹 검은요, 길이가 한 80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1.2 내지 1.5kg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철제 양날금입니다.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날금이었고요. 이 로마 시대의 스파타금, 이 주로 로마의 기병대들이 사용했던 금이 스파타금이죠. 로마에는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논의를 했을 때 이 글라디우스나 푸지오 같은 이런 또 단금을 사용했는데 이건 주로 보병들이 썼던 무기들이고요. 그림을 잠깐 보면요. 이게 스파타금인데요. 로마인들이 썼던 스파타는 주로 기병들이 썼던 금이고요. 요 글라디우스는 보병들이 썼던 금이고요. 푸지오는 이제 단금이에요. 아주 이 글라디우스도 단금인데요. 글라우디우스를 이제 보병들이 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병전을 할 때는 이 푸지오로 목을 이렇게 자를 때 쓴 것이죠. 이건 주로 찌르기용이고요. 이게 이제 로마군의 주 무기였는데 이 스파타금은 로마군의 기병대 주 무기였는데요. 이 바이킹금은 로마 시대의 스파타금과 좀 비슷했어요. 요거 모습하고 비슷했는데요. 이 로마 군대의 전투 방식처럼 마침 이 밀집 대형을 이루어서 근접전에서 어떤 이 방패와 방패를 서로 연결을 해서
로마 시대도 스쿠툼이죠. 방패. 방패와 방패, 스쿠툼이라는 방패를 연결해서 방어망을 친 게 이제 테스투도였거든요. 마침 이 스쿠툼을 이용해서 테스투도를 형성해서 방어진을 형성하듯이 이 바이킹의 보병들도 바로 본인들이 후유한 원형 방패를 서로 잇대어서 방어를 편성하고 바로 밀집 대응을 이루어서 근접전에서 바로 이 바이킹 검을 이용해서 적을 완전히 제압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목적에서는 이 바이킹 검이 이 보병용으로서는 최적화된 그런 무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이킹 검이고요. 스파타금 앞에서 설명했죠. 로마인들의 기병대들이 썼던 스파타금. 물론 이 스파타금은 뭐 기병대만이 쓴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기병들이 많이 썼던 것이고요. 흔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병용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반드시 뭐 기병만이 쓴 것은 아닙니다. 보병들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글라디우스, 푸지오는 이제 보병들이 쓴 것이죠. 자, 이 해외 원정으로 이제 사실 실행됐던 즉 도브 해협을 건너서 당시 프랑스에서 도브 해협을 건너서 영국 본토를 공격한 거니까요. 이 해외 원정이죠. 이 해외 원정으로 실행되었던 1066년 이 잉글랜드 침공 작전 시에는요. 이 노르만의 군대 중에서 중무장 기병대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에 이 정착을 했던 노르만인들은 이 프랑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선진화된 전쟁 기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죠. 그 덕분에 이 바이킹들은 노르만인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훈련시켰던 이런 중무장 기병은 원정 이전에 이미 어떤 명성을 유럽들에게 떨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봉건 영주들이 유럽의 봉건 영주들이 노르만의 기병대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죠.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랬죠. 보병들이 당시에 잉글랜드를 침략할 때는 이 노르만의 보병들이 주력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중무장 기병대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무장을 하고 있던 이 기병대들은요, 개인 방어용으로는 이제 이 사슬 갑옷 이런 걸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단단한 금속 링을 꼬아 가지고 만든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옷은 이 당시에 이 노르만 병사들의 상징을 하는 그런 어떤 장비였고요. 효용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슬 갑옷은 이 머리에서 허벅지까지 거의 전신을 감싸서 착용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갑옷 위에 이 코 보호대가 달려있는 금속 투구 이런 걸 쓰고요. 왼손에는 길이가 1m 가량 되는 서양 연 모양의 방패 있죠. 서양 연 모양의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이킹 검이고요. 이 노르만 기병대 주 무기는 끝에 쇠촉이 달린 2.7 내지 3m 길이의 창입니다. 창이죠, 창. 그죠? 창. 긴 창이죠, 창. 랜스죠, 랜스. 그리고 1m 가량의 요 양날검, 바이킹 검이라고 그랬죠? 이 양날검. 자, 이 바이킹들은 돌진을 해가지고 긴 창으로 적을 찌르거나 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말 위에서 칼로 적의 머리통을 내리치곤 했습니다. 자, 이 헤이스팅스 전투는요, 물론 이제 뭐 윌리엄과 이 헤럴드라는 두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과 전략 전술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기병대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중세의 중요한 전투들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르만 기병대는 새로운 시대의 전장 주인공은 바로 기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이 무기 발달 어떤 역사를 보면요. 이 기병의 충격력과 그리고 돌파력을 급신장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등자거든요. 이 등자의 중요성이 또 더욱 부각이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헤스팅스 전투입니다. 중세에는 이 다양한 형태의 등자가 제작이 되었어요. 음, 마상에서 이제 말 위에서 기사의 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이 마구라는 등자의 본질에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죠. 여러 다양한 등자가 개발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 등자의 이 기병이 이제 발을 딛고 몸을 안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안장에 앉아서 더욱더 안정된 자세를 통해서 이제는 양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등자에 발을 딛고 안장에 앉아서 보다 안정적인 자세로 양손으로 창과 칼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등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전투에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난 전투가 바로 또 이 헤스팅스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제 헤스팅스 전투의 의의랄까요? 어떤 좀 살펴보면요. 이 등자를 활용하는 데에 따른 이 기병대의 위상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요. 이와 비례해서 이 군대의 어떤 구조 자체도 점차 보병에서 기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무기 체계의 변화는 단순하게 어떤 군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중세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말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기사들이 입고 있었던 들고 있었던 무기나 갑옷 이런 것들은 웬만한 어떤 경제력이 없으면 구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무기와 말과 이런 기병대로서의 기병으로서의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력이 뛰어났어야 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말을 타는 이 기마술은 하루아침에 어떤 단련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해야 이 고난도의 기마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자기의 어떤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당시에는 주로 농업이었죠. 이런 일체의 어떤 생산 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력을 구비했어야만이 기병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의 대규모 기병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류는 아주 소수였어요. 뭐 국왕이나 대영주 정도로 이렇게 국한이 되었을 것이죠. 국왕이나 이런 대영주들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토지를 줍니다. 그리고 토지를 주고 그 토지를 주고 기사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병으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이 중무장 기병의 어떤 자격을 갖춘 아주 작은 어떤 적은 이 지배 계급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적으로 이 생산 활동에만 종사를 해야 하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봉건 사회의 어떤 형성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무기 체계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전투에서 어떤 승패뿐만 아니라 어, 이 해당 시대,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형성과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윌리엄 왕은 이 해외 원정이라는 이 불리함을 극복하고요. 또 잉글랜드 정복에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국과 전쟁을 했을 때 이 윌리엄의 기병대가 승리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요, 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기 원정하기 이전에 이 노르망디에서 기병대를 조련을 시키고요. 이 보병대를 육성하는 그와 같은 이런 충분한 사전 준비가 우리가 있었음을 또 역사적으로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윌리엄의 잉글랜드 원정은 이 적극적인 어떤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전에 전쟁 준비를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헤럴드 영국 왕은요, 공교롭게도 당시에 잉글랜드 북쪽에 침입을 했던 또 다른 외적 이민족들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급하게 남하를 해서 이 헤스팅스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 준비가 좀 소홀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헤스팅스 전투는 실제 접전을 한 이후에는요, 상황의 전개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어떤 진영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기억해낼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